김민재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 이어서 2차전에서도 챔피언스리그 2주의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2주의 팀 명단을 보면 포르투의 디오고 코스타 골키퍼, 그리고 포백의 디로렌초, 아칸지, 김민재, 마리오 후이, 미드필더 라인에는 데브라이너, 차라노글루, 지엘린스키, 공격 라인에는 오시멘, 홀란드, 벤제마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포백에서 센터백 자리에 김민재가 2주의 팀에 선정이 됐는데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과 2차전 연속으로 김민재가 2주의 팀에 선정되는 이유는 그만큼 누가 봐도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거든요. 어제 김민재 선수가 요 장면 많이들 보셨죠? 이 장면이 화제가 됐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볼을 빼앗아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줄 때, 이때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가 볼을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김민재가 화면 밖에서 뛰어 올라오면서 공격수보다 앞으로 뛰어나가서 이 패스를 끊어내죠. 그리고 여기서 끊어냈을 때 김민재가 볼을 끊어내서 자기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것에 더해서 흐비차나 오시멘이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패스할 곳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까지 들어가서 슈팅까지 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이탈리아 쪽에서는 마치 상대 공격수 대신 이 패스를 받으러 나가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게 참 딱 맞는 표현이죠. 김민재가 진짜 이번 시즌에 저런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갑자기 앵글 밖에 있다가 공격수가 볼을 받을 때 순식간에 뛰어나와서 볼을 끊어내고 마치 상대가 김민재에게 패스를 했던 것처럼 볼을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나폴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나폴리의 가장 큰 강점은 전방 압박이죠. 근데 이 전방 압박이 단순하게 앞쪽에 있는 공격수만 압박을 한다고 해서 압박이 되질 않습니다. 전방 압박은 일단은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압박을 할 때 뒤에 있는 수비 라인까지 같이 올라가서 압박을 해야 전방 압박이 완성이 돼요. 왜냐면 일단 이 공격부터 수비의 간격 자체가 너무 넓으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에서 중원 라인으로 패스를 너무나 쉽게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올라와서 공격수와의 간격을 좁혀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나폴리의 경기를 보면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와 수비수의 거리가 정말 좁게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좁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나폴리가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 공간에서 볼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곧바로 달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가깝게 서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수비 방법을 보통의 팀들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 못하냐면 당연히 라인을 끌어올린다는 건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팀 입장에서도 어제 오시멘이 보여줬던 것처럼 프랑크푸르트가 압박을 하러 올라올 때 그냥 오시멘을 향해서 한 번의 패스, 뒷공간, 그거 한 방으로 나폴리가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뒷공간이 무섭기 때문에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에 도움을 준다? 라는 건 매우 위험한 수비 방식 중 하나입니다. 리스크가 큰 방식 중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스피드가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 늘 나오죠. 상대팀이 나폴리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랑 라흐마니가 하프라인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사실은 수비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높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팀이 당연히 뒷공간이 열리니까 뛰어나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당연하죠, 뒷공간이 넓게 열리니까.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이 넓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엄청난 스피드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스피드를 완벽하게 따라가서 압도를 하니까 분명히 나폴리의 뒷공간에 이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니까 수비 라인을 높였을 때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김민재라는 엄청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라인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공격수와 수비 라인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강력한 전방 압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가 올라오는 게 이 나폴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었잖아요. 높게 올라와 있고 공수 간격이 엄청나게 좁은 상황인데 여기서 프랑크푸르트가 볼을 빼앗았을 때 볼을 빼앗는 순간 나폴리 선수들이 전방과 후방과 미드필더 라인에서 달려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라흐마니의 위치와 오시멘 이 두 선수의 위치가 좁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곧바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올리는 게 참 중요한 거고요. 매우 이게 전방 압박의 정석적인 플레이고 이런 압박을 다른 팀들도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은데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늘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 있느냐,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김민재도 올라가 있고 라흐마니도 올라가 있으니까 이 뒷공간으로 어떤 팀이든 이 뒷공간을 노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공격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패스가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달려오면서 이 공간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이 나폴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전방 압박은 전방 압박대로 뭐 오시멘, 로사노, 흐비차 이런 선수들이 워낙에 강력한 압박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걷어내긴 걷어내는데 뒷공간으로 걷어내면 김민재와 라흐마니, 특히 김민재가 막 달려가서 공격수보다 빠르게 볼을 가져오니까 길게 걷어내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김민재가 피지컬도 좋다 보니까 공격수에게 붙여주고 공격수가 볼을 소유하는,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내는 포스트 플레이도 안 되죠. 그래서 나폴리가 라인을 올렸을 때 상대팀 입장에서는 별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딱히 풀어내는 것도 어렵고 걷어내면 김민재, 라흐마니가 있고 이게 참 이 나폴리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나폴리 경기를 보시면요, 전방 압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프랑크푸르트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하게도 나폴리의 공격수들 전방 압박 강력하게 하고 있고 미드필더 라인도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가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백패스를 해요. 그리고 백패스를 하니까 오시멘이 이 백패스를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시멘의 장점이죠. 오시멘의 장점, 빠르게 달려나가기 때문에 상대 골키퍼나 수비수가 볼을 잡았을 때 오시멘의 압박에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서. 그래서 오시멘이 정말 저돌적으로 달려들면서 상대 골키퍼나 수비수를 당황스럽게 만들고요. 여기서 나폴리의 핵심은 뭐냐, 이 상황에서 나폴리는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겠다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거는 볼을 빼앗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해서 상대팀이 나폴리의 수비라인 쪽으로 볼을 걷어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기서 볼을 뺏어내면 좋겠지만 빼앗는 것보다는 상대가 걷어내는 것을 유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오시멘의 압박에 막혀서 골키퍼가 볼을 걷어내잖아요. 걷어내면 이 압박을 마무리하는 선수, 걷어내는 볼을 김민재가 끊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수비라인으로 넘어왔을 때는 김민재가 이 넘어오는 롱패스를 완벽하게 끊어버리니까 스피드, 피지컬, 제공권 웬만한 공격수보다 김민재가 압도적이니까 이런 압박 방식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나폴리의 그 압박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오시멘, 흐비차, 로사노 이런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앞선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넘어오는 볼을 마무리하는 선수, 전방 압박을 마무리하는 선수가 김민재입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단순하게 앞쪽에 있는 선수들, 오시멘, 흐비차, 로사노 이런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김민재가 전방 압박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의 전방 압박이 강한 거죠. 라인을 올리니까
간격이 좁아지고,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김민재의 스피드가 빨라서 뒷공간의 리스크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공격수에게 상대팀이 압박을 못 풀어내겠으니까 공격수에게 그냥 보내주면 김민재가 붙어버려서 볼을 빼앗아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슈팅했던 장면,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김민재가 어느샌가 올라와서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상대 진영에서 김민재가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장면이 뺏어서 슈팅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이 장면은 애초에 김민재가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상대방 진영에서 압박을 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해주니까 그게 나폴리 전술의 핵심이고, 나폴리의 전방 압박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김민재의 역할이 지금 나폴리의 축구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저게 대단한 건 뭐냐면, 당연하게도 저렇게 과감하게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들은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까지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저기서 올라왔다가 혹시나 볼을 못 끊어내면 바로 공격수에게 기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따라간다고 해도. 그런데 저렇게 나왔을 때 볼을 못 끊어내서 상대팀에게 기회가 가는 경우가 거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거는 정말 꾸준함이라는 이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또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유럽 최고의 중앙 수비수로 불리는 거죠. 사실은 저렇게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토트넘의 로메로의 플레이를 보면 똑같아요.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고 볼을 전방에서 빼앗아내려고 하죠, 로메로가. 근데 로메로는 올라오는 걸 잘하지만 거기서 실수가 한 번, 두 번 나오기 때문에 토트넘의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상대팀에게 기회가 가고, 거기서 무리하게 로메로가 태클해서 옐로카드 받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로메로와 김민재의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로메로가 경고를 많이 받는 이유는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김민재처럼 꾸준하게 거의 100%의 성공률로 올라와서 압박해서 볼을 가져오질 못하니까, 수비수가 올라왔으면 사실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로메로가 반칙을 하게 되고 거친 플레이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옐로카드 받고 퇴장 받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건데, 여기서 월드클래스 수비수의 그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왔을 때 100% 끊어내는 김민재, 약간의 실수가 나오는 로메로. 여기서 월드클래스의 좀 그 선이 그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래서 김민재가 이번 시즌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역대급 시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가 세계 최고다, 그 겸손한 감독이. 그래서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놀랐거든요. 스팔레티가 보통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우리가 1등입니다, 누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타입인데, 김민재한테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비에리가 놀랍다, 스팔레티 감독이 겸손한 감독인데, 겸손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에는 분명히 김민재가 그만큼 잘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만큼 김민재가 잘하고 있는 거죠.